또 약간 의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가 뭐 정말 전대미문의 비극이라는 얘기도 있고, 국가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월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님께서는 이 세월호를 어떻게 보시고, 특히 뭐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스님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남짓 좀 이렇게 이 세월호에 관련된 세월호의 기적, 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서로 뭐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보 스님을 좀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춥죠? 저녁들은 자셨습니까? 세월호 기적하니까 좀 얼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이 그림 얘기부터 먼저. 저는 이제 사실은 좌충우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색깔이 뭐냐? 네 행보가 도대체 뭔 행보냐?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는 하지만 진짜 진담으로 나는 회색 분자요. 나의 행보는 갈지자 행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느 쪽인가요? 여기는 회색은 아닐 것 같고. 바깥에서 약간 좌라고 있죠. 약간 좌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3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300조에. 그러니까 온통 편갈라 싸우고 있는 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재판 건수가 연간 630만 건이라고 그래요. 재판 잘해서 사이가 좋아진 경우는 없죠? 있습니까? 재판을 잘해서 참 사이가 좋아졌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쨌든 편갈라서 그냥 모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실은. 뭐 재판 63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본의 뭐 수십 배라고 해요, 수십 배. 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붙이는 사람 많죠. 사실은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고 정치꾼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도 싸움 당사자가 되어버리고 정치권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가는 하는 현상이고 또 다른 한 축인 시민사회 영역일 텐데 시민사회도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뭐 작은 현장 개개인들이라든가 몇몇 분들에 관계된 일 말고 뭔가 좀 사회적 의제가 되는 현장을 가보면 딱 편이 갈립니다. 편이 갈리면 결국은 해결하는 방식은 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세력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기면 편이 갈리고 세력을 빌려서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힘겨루기 하면 결국은 뭐 어떻습니까? 그건 뭐 어쨌든 계속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는 약자가 계속
코피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끊임없는 불신과 분노와 증오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심각하게 황폐화되어지는 거죠. 대단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거죠. 그렇게라도 문제가 좀 잘 풀리고 정리가 돼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방 이후 이렇게 쭉 짚어보면 끊임없는 그 싸움을 해왔습니다. 가장 뭐 크게 이기되는 논리는 뭐 친일과 반일 또는 뭐 좌익과 우익. 지금 요즘은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또 요즘엔 또 뭐 노동자, 자본가 온통 다 이런저런 이유로 편갈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극단적으로 불신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노와 증오가 생산되어지고 늘 이게 그냥 뭐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수치로 나타난 게 이제 갈등의 사회적 손실이 300조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재판으로는 뭐 630만 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죠. 갈기갈기 찔려 있죠.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었었고 박근혜 정부는 또 뭐 공약에서 뭐 100% 뭐 국민화합 또는 100% 국민 통합, 100%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더 격상시켜서 국민 대통합위원회라는 걸 둡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한국 사회가 뭔가 이게 좀 다툼을 화해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걱정들은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니까 오늘은 소위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뭐 한다고 해서 거기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소위 보수 진영 언론들이 세월호 일로 인해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뭐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보수 언론들이 거기에 서경석 목사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이제 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경제적 해답을 찾아내기 어렵더라고. 거기서. 또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소위 남남 갈등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같은 맥락 얘기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 얘기나 뭐 사회적 대타협 얘기나.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문제를 뭔가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사회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시대적 화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긴 한데 근데 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까 하고 보면 싸우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 안 말겨지죠. 싸우는 당사자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말리는 사람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말리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로든 편갈라서 싸우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는 왠지 동의가 안 됐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뭐
출가한 승려니까 좀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늦게 이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가 이제 80년대부터 그 당시 우리는 이제 뭐 학생들하고 전경들하고 마주 서 있는 그림이 당시 풍경이잖아요. 하나는 민주화를 외치고 한쪽은 어쨌든 그걸 진압하겠다고 같은 청년들이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야 될 어쩌면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되는 장면 이게 늘 불편했어요. 저는. 어떤 명분으로든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편가를 극단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지리산 쪽에 살면서 이제 지리산에서 지리산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20세기가 마감되어지고 21세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쨌든 20세기 판하고 21세기 판은 완전히 다른 판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21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희망의 세계가 되도록 하려면 20세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단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자연 생태적 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뭐 좌익 우익의 이런 극단적인 대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쩌면 공존하고 협력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지산운동의 이제 고민이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도출되어진 운동이 생명평화운동인데 그 생명평화운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를 갖고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 하나는 어쨌든 뭐 우리 민족으로 보면 좌익과 우익으로 극단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잘 풀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 결국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이 탄생이 됩니다. 모양 속에서. 이 그림은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안상수 교수라고 혹시 아시죠? 홍익대학교 계셨던 분. 그분의 대표작인데요.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이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삶이 괜찮을까? 사실은 인간이 알아야 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별로 잘 안 묻습니다. 그런 엉뚱한 것 쫓아다니고 있죠. 정작 우리가 투철하게 천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다 아마 사춘기도 잠깐 해보고 그게 별로 뭐 시험 공부에 도움되지도 않고 좋은 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되지 않고 출세하는 돈 벌에 도움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밀쳐놔 버렸죠. 그러나 사실 엄정하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투철하게 묻고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괜찮은 것인가 이 물음이죠. 이걸 불교에서는 인생 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런 물음에 대한 사실 그림 해답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림 설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이 괜찮은가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생명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림 설명이기도 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평화로워지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아주 근원적이고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물음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제일 밑에가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켰지만 매우 사실적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이 그림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명평화문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적으로는 인드라망 문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는 어쨌든 이런 세계관을 생명의 그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 우주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주적 존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금 여기 꽃 한 송이가 피어나려고 하더라도 온 우주가 다 참여하고 역할을 했을 때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대로,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해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듯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관계, 소위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낱낱 존재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물의 그물코는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시키는 순간 그 삶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보통 우리는 너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진행되는 걸 보면 너 없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아 이렇게 가죠. 좀 더 가면 너 없애고 나 혼자 하겠어 살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극단적인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사실은 그물에 그물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저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너가 없는데 내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천하의 그 누구도 봐. 부처도 별 수 없고 예수도 별 수 없죠. 더 좁혀서 자 식물이라고 하는 너가 없는 내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천군만군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너 없어도 나와 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의지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든가 현재 삶의 주체인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 세상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낱낱 존재들도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세상,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함께 산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 어떤 명분으로든 서로 너 죽이고 나 살겠다식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생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던 게 20세기까지의 인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뭐 종교란 이름으로, 국가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어떤 이해타산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뺏고 빼앗김을 당하고 또는 지배하고 지배받음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종교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전문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 내 편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 상대와 상대편의 평화 행복을 공격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거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뺏고 빼앗김을 당하고 지배하고 지배받음을 당하고 어떻습니까? 이 삶이 괜찮습니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서로가 뺏고 빼앗김을 당하는 지배하고 지배받음을 당하는 그거 괜찮은 삶입니까? 우리 말로는 늘 더불어 함께라고 얘기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더불어 함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편갈라 싸웠죠.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불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까? 포함시켰으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종교전쟁은 없었겠죠. 불교인들이 평화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온통 다 늘 패싸움 아니면 패싸움. 이게 20세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유방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기술과 정보가 고도화되어지고 사회 규모가 커지고 교통수단이 또 고도화되어지고 이러면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울이 기침하면 미국이 기침하면 재치기 하면 우리는 감기를 앓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범지구가 이제 일일 생활권 좁혀지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우주시대를 지구촌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주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이 밝힌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제는 과거에는 생존 경제 약육강식 또는 적자 생존 이런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였는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첫째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두 번째는 역사 경험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사회가 이제는 정보 또는 기술 또는 교통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어지고 인간이 만드는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온통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해야 되고 협력하면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21세기 어쩌면 세계관으로 또는 시대 정신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죠. 그전에는 너 죽고 나 살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너 죽으면 나도 못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마 경제 문제일 거예요. 저는 사실 외국은 잘 모르는데 언젠가 미국을 가게 돼갖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일반 서민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게 완전히 막아버리면 70%의 삶이 불가능하대요. 미국 사람들도 70%가 중국하고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쩌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 없이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20세기와 21세기는 그러니까 시대 형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함께 세상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인간도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편갈라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늘 좀 그게 불편했고 뭔가 동의가 안 되고 뭔가 이게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해서 온 게 이제 생명평화였고 최근에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이 화쟁 코리아 100일 순례를 했다는데 그건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제 표현은 좀 다른데 불교계가 어쨌든 원효의 화쟁 사상을 갖고 한국 사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문제를 뭔가 좀 잘 풀어서 더불어 함께 하는 길을 열어보겠다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제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온통 싸우기만 하니까
누군가가 좀 나서서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면서 삶의 문제를 좀 그래도 덜 거칠게, 덜 험하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래도 좀 사람을 좀 믿고 또 서로 또 협력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좀 그래 좀 뭔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색 분자의 힘을 선언하고, 내가 하는 일은 회색 분자를 세력화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저쪽이 아니면 이쪽만 있는 거죠. 저쪽이. 중간지대가 사실 튼튼해야 되거든요. 중간지대. 이쪽 저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간지대가 튼튼해야 되는데 중간지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회색 분자라고 해도 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또 회색 분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스스로가 회색 분자임을 선언했을 경우하고, 회색 분자는 선언 않잖아요. 숨어서 하지. 숨어서 하는 회색 분자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회색 분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 네. 아니, 숨어서 하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하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건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이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내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반의들, 이런 힘들이 일단 탄탄하게 형성되어야만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가서 저는 다들 이제 뭐 발언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참 혈기왕성하게들 이제 발언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서 물 타는 발언하고 왔습니다. 물 타는 발언. 물타기.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저번에 이제 화재, 생명평화 화쟁 얘기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세월호 문제 터지기 전이었던가요? 터지기 후였던가요? 하여튼 그때는 경험이 없었고, 그때는 뭐 주제는 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세월호 문제가 어쨌든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아주 막연하지만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세월호 문제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불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불교적 언어로 세월호를 화두로 해서 우리가 천일 기도를 하자. 또 천일 순례를 하자. 또는 천일 이야기마당을 펼치자.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도 그 뭐 주의 기울인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아무도 뭐 주의 안 기울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가서 이제 또 그 얘기 했어요. 지리산이랑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리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도부터 하겠다 했고, 실상사하고 저쪽 그 산청에 있는 성시몬이라고 캐토릭 프란치스코에서 운영하는 한센인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천일 기도단을 만들었어요. 세월호를 화두로 하는 천일 기도단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뭐 얘기마다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갖고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요 근래는 제가 누가 뭔 얘기를 하자고 하면 세월호 얘기를 하자.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얘기를 하자는 데 하면 대부분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세월호의 기적과 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또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을 쓰자고 그래서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하기 싫은데 또 어떻게 좀 코가 끼갖고 또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세월호 이야기를 그럼 쓰자 하고 이제 오늘 첫 번 쓴 글이 있어서 오늘 이거 읽는 걸로부터 시작. 괜찮겠습니까? 네.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21세기 아픔, 21세기 꿈, 뭐 이런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아픔이죠. 아픔이긴 하지만 아픔 외에는 꼭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하자. 21세기의 꿈, 세월호의 기적 1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세월호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편지 한 뜻이 썼습니다. 친구야, 말이라는 게 참 묘하네. 별 생각 없이 친구야 하고 입으로 부르고 글로 쓰노라니 왠지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 오네. 그래 요즘 어떤가? 가끔 먼 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가? 직면한 현실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먼 산을 바라보시게나. 왜냐고? 그래야 막힌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그렇지. 친구야, 얼마 전 희망 레일이라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네. 그때 불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군. 그래서 세월호의 기적과 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네. 왜냐고? 세월호는 평소 우리를 갈라놓고 찢어놓는 친일, 반일, 친북, 반북, 친미, 반미, 진보, 보수 따위의 벽을 일시에 허물었네. 여당, 야당, 영남, 호남, 자본가, 노동자 따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네. 우리 모두 아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자신의 고통과 불행처럼 함께했네. 미안해, 사랑해, 행동할게, 달라질게,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를 만들게 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그때 아이들에게 한 그 절절한 약속을 위해 우린 10년, 100년이라도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네. 친구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잠시 살펴보세. 이질이야 어찌 이날을. 그런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세가. 이질이야 어찌 이날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잠시 살펴보세. 이질이야 어찌 이날을. 6.25 이후 오늘까지 온 나라 온 국민이 그날의 전쟁을 기억하자며 온 세상을 불사를 적개심을 키워왔네. 애국심으로 적을 무찔러 남북 통일을 이루자며 비장하게 달려왔네. 피땀 흘린 노력으로 눈부시게 변화하고 발전했네. 대단히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네.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강력해졌네.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네. 하지만 시선을 한반도 우리 민족의 전쟁과 분단 문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인간 소외 문제에 맞춰보면 한없이 답답하고 절망스럽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함께 살아야 할 생명, 사람, 민족, 국민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임을 망각한 점이네. 둘째, 분노는 분노를, 싸움은 싸움을, 전쟁은 전쟁을 낳는다. 전쟁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한 평화의 꽃은 피어날 수 없다. 오로지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꿔야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 그러니까 6.25의 기억처럼 단순히 드러난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평화의 세기를 열어갈 수가 없네. 중요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네. 그럼 세월호의 교훈은 무엇인가?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진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네. 이와 함께 잘 짚어봐야 할 점이 바로 세월호의 교훈이네.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나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세월호이네. 어디 그뿐인가.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온몸으로 주었네. 이제 세월호가 보여준 문제와 해답을 끊임없이 천착하고 이야기해야 하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함께 아이들에게 한 가장 인간답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갖고 가야 하네. 그래야 세월호 대한민국을 낳게 하는 6.25 전쟁 기억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희망하는 진실과 화해의 새길이 열리게 되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네. 그 이유는 그대와 내가 인간다워져야 하기 때문이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이 인간다운 삶이 꽃피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며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이네. 이게 이제 내일까지 원고 마감하라고 해갖고 쓴 건데 오늘 어쨌든 기회가 돼서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눈치채셨어요? 세월호 기적 뭔 얘기인지. 세월호 그 자체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유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한심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한은 다 기억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쩌면 대부분 분노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고 또 어쩌면 실망과 절망과 한탄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봐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사건 자체는 뭐 이제 어차피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진상은 뭐 짚어내서 진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뭐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뭔가 좀 대책도 마련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세월호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 희망했던 대로 뭔가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일으켰던 국민들의 반응,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조계사에는 이 제목이 거기서 만들어진 건데요. 21세기의 꿈 세월호의 기적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월호의 기적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으로 1000일 동안 1000배 절을 하겠다는 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000일 동안 조계사 마당에서 1000일 동안 1000배씩 절을 합니다. 한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세월호의 어떤 기적이 세월호가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세상 얘기해 보기도 하고 이 기적이 실제 삶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서 천착하자. 작은 모임이지만 그런 몸짓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세월호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기 뭐 대충 나왔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첫째 여기 나왔던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분열했는데 어떤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사실 눈물을 흘리고 유족들에게 여한이 없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을 쇼라고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야 변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죠. 그때
나는 이 그때 있었던 진정성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쟁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쟁거리로. 전 이 부분이 참 비극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세월호 문제가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말할 건가. 한국 사회는 좀 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현장에 가보면 모든 현장이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묻고 진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가 아까 이제 뭐 친북, 반북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편갈리어서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는 온통 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된 거죠. 거기에는 진보 보수도 관계없어, 기독교 불교 관계없어, 문화다, 자본가 노동자도 관계없어. 전 이것이 뭐 이 국민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이렇게 마음이 작동했다는 사실은 전 뭐 대단한 사실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사실은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여기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요. 왜 그럴 때 그렇게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평소는 안 되는 거 하는 거죠. 한 번 일어날 수 있었다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계속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건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히 거룩한 마음들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마음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죠. 아무 조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인간이랑 관계에 중간 나의 문제를 집중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문제죠.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슬픔처럼, 나의 아픔처럼, 나의 문제처럼 함께 했다는 얘기죠.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마음으로서는 저는 이보다 더 숭고한 마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무슨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국민 한 국. 온 국민. 저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밖에. 그런 면에서는 세월호가 대한민국에게 대단한 선물을 준 거죠. 대단한 선물을. 또 어쩌면 대단한 기회를 준 거죠. 그 거룩한 선물, 그 대단한 기회를 정말 선물로 살려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회를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거죠. 어른들의 몫이고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 거죠. 전 적어도 국민적 마음들을 오히려 이렇게 여기에 주목하게 하고 여기에 착안하게 하고 여기에 뭔가 열정을 쏟게 만들고 이 마음이 끊임없이 가꿔지도록 오히려 이런 쪽에 우리 국민적 지혜와 열정들을 모아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올 적에 그 국민들이 반응한 말들을 짚어보면 살아있어다오. 제발 살아있어만 다오.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다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평소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뭐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등수가 뭐 몇 등이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좋은 학교를 다니냐 안 돼. 주로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평가했잖아요. 주로 그래갖고. 그런데 제발 살아있으다오. 제발 나와 함께 있으다오.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친구로, 내 이웃으로 또는 내 동료로 또는 나와 함께 사는 하나의 시민으로 또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제발 살아있어다오. 제발 함께 있어다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돈이 제일이라고 하고 권력이 제일이라고 하고 뭐 명예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1등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좋은 학교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좋은 직장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온통 이런 것만 갖고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을
그런 걸 갖고 다루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는 제발 살아있으다고, 제발 함께 있으다고,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형으로, 내 동생으로, 내 오빠로, 내 누나로, 내 친구로, 내 이웃으로, 내 동료로. 이건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눈을 뜬 겁니다. 온 국민이 정말 생명의 가치 또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에 눈을 뜬 거죠.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좋은 대학보다도,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있어다오, 제발 함께 있어다오.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눈을 뜬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불교로 말하면 깨달은 거예요. 아마 다른 종교적,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온 국민이 영성적 각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저는. 이런 걸 기적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안 하면 세월호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유족들에게는 좀 미안스럽지만 사실은 역으로 저는 이렇게 해요. 이 놀라운 온 국민이 함께 일으킨 이 거룩한, 이 숭고한 마음들, 그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 있는 존재야. 대단히 괜찮지 않습니까? 맨날 내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아픔을, 문제를 나의 슬픔처럼, 나의 아픔처럼, 나의 문제처럼 함께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고귀한 정신 아닙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활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게 인간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숭고한 마음들. 이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은. 대단히 희망찰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죠. 그리고 보면 뭐 어쨌든 참 그 다음에 또 반응한 걸 보면 뭐 많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할게. 이제 달라질게. 새로워질게. 세월호 이전에 나와 한국 사회하고 이후에 나와 한국 사회가 반드시 달라지도록 할게. 또는 행동할게. 참여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을 하겠다고 하시는 작심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아이들을 상대로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진실된 약속이죠. 너무나 사무친 약속이죠. 미안해. 잘못했어. 사랑해. 용서해. 내가 이제 변할게. 달라질게. 새로워질게. 행동할게. 참여할게. 반드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내도록 할게. 이건 아이들하고 약속인 거죠. 온 국민이. 이렇게 알아서 삶의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성찰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정말로 진실되게 진정성을 갖고 뭔가 변화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다른 약속은 몰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 온 국민이 다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봅니다. 왜?
적어도 우리 그 아이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진지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여한이 없겠다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것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 쇼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돼서 대통령만 쇼 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정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정직하게 한번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가 갖고 있는 나는 세월호에 대해서 반응한 국민들의 그 마음과 한마디들 세월호에 반응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말로 하나씩 한마디씩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적을 봅니다. 사실. 이제 다음은 뭐냐? 국민들이 일으켰던 그 마음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 숭고한 뜻들을, 그 거룩한 마음들을, 그 절절한 약속들을 내 삶으로 생활화해내고 우리 사회에 대중화해내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래야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또는 뭐 여당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간답지 못한 놈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인간다워지려면 적어도 그때 일으켰던 마음들 그때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했던 약속들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국민적 지혜와 열정들을 저는 일으키기도 하고 모아내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따뜻한 마음들을 또는 그 참 겸손한 마음들을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그 고귀한 마음들이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의 그런 문화와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세월호 이전과 다른 세월호 이후에 나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선물이 되어주겠죠. 전 이것이 적어도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건 국민 스스로가 해내야 될 일인 거죠.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가 온 국민이 그렇게 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꼭 나빠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꼭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저희가 뭔가 음흉한 저희가 있기 때문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해봐도 그래요. 제가 해봐도. 저도 요즘에 조경단하고 뭐 일을 합니다만 해보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꼭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 모두가 함께 사실은 지혜를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안 해준다고 해서
국민이 손을 놓고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나라의 주인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주인 노릇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이라는 게 대통령 욕하는 게 주인 노릇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도 많고요. 내가 볼 적에 마치 대통령 욕하고 또는 권력 욕하면 마치 나라의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당연히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항의할 건 항의해야죠. 따질 건 따져야 되죠.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나라의 주인 노릇 다 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것이고 우리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하고 약속했던 것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마음들, 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절절한 그런 진정성 있는 가슴에 서투 나온 그런 약속들, 전 이런 것들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계속 기억해내는 게 전 지도라고 봅니다. 이 숭고한 마음들을, 이 거룩한 마음들을,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 진실된 마음들을 이걸 계속 기억해내고 키워내고 이거 전 지도라고 봐요. 지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꼭 절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억들을 계속 가꾸어가고 키워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전 세월호 화두를 갖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을 키워내고 대화를 통해서 내용들을 풍부하게 하고 그러면 자절로 전 삶으로 또는 문화로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싹을 틔우기도 하고 꽃을 키우기도 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세월호 이후에 나와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진 나와 대한민국이 가능해지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도 인간다워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국민적 지혜와 뜻들을 모아서 나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의 기적에 관한 세월호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마음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스님 말씀하신 것도 관련해서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좀 일단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그 세월호 문제가 정쟁거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뭐 우리 삶을 규율하는 가장 큰 게 정치 경제고 그 사람들이 좀 뭐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가 역시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쟁으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이제 그쪽은 반응이 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만으로 되겠는가. 예를 들면은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 각성이 이번뿐만 아니라 2008년도 촛불 집회 때도 어떻게 보면 뭐 여진세까지 나와서 막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이제 촛불 집회하는 데 다 뭐 고소 고발을 조치하고 현실적으로 탄압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혁명을 하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정치가 안 바뀌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물론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 것 말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가 안 바뀌고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는 느낌이 하나 들고요. 그런 대한 말씀하고 아까 몇 가지 뭐 천일기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혼자가 아니라 뭔가 더불어서 같이 그런 세월호를 화두 삼아서 활동하는 예가 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세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총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치에 의존하는
경향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계종단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보면 조계종단도 자 한국 불교가 변화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총무원장이라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가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 제가 한국 불교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제가 94년대 종단 개혁에 이제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계종단에. 그리고 종단 개혁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정리해내고 법도 보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총무원장 선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뭐 대여섯 사람이 바뀌었는데 별로 안 달라져요. 별로 안 달라져. 요즘도 지금 총무원장 나쁘다 이거 끌어내는 원 난리다 지금. 난 이게 바꿔서 정말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와서 좀 끌어내리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해보야 그 총무원장 바뀐다고 정도 안 달라지더라고. 한국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부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좀 집중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요번 이것이 정쟁거리가 되는 것도 이건 사실은 뭐 언론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건 한국 사회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불교적으로 이걸 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개개인의 문제에도 물론 있겠지만 함께 만들어 온 문제들 이 부분이 결국은 제가 어쨌든 그 세월호 문제를 갖고 지난번으로는 이제 뭐 관찰도 하고 이 특별법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중간에서 뭔가 좀 풀어보려고 뭐 이쪽도 들여다보고 저쪽도 들여다보고 이제 해보면 거기에 이제 눈에 확인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저 뿌리 깊은 건 놔두고라도 결국은 정치 권력을 중심에 놓고 결국 이제 여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위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부터 연결돼서 좀 오잖아요.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에서 연결되면서 어쨌든 간에 박근혜 내려와라. 정치 권력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명분을 멋있게 붙여놔도 실제 속내는 어떤 정치적 타격을 줘서 가장 빠르게는 끌어내리는 것. 다음에는 차기 집권하는 것. 딱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이제 그 자기들 입장이. 그러니까 이 불신과 두려움, 이 불신과 두려움을 그냥 두고는 어떤 사안이 와도 이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불신과 두려움을 풀어내든지 넘어서는 뭔가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가 저는 모든 사안이 그렇게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으로부터 좀 나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놔두고는 어떤 사안이 와도 그건 정쟁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결국은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국민적 운동들이 국민적 운동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더 탄탄하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굳이 얘기하자면 국민이 민심이 강물이라고 하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은 거죠. 배와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강물이어야 될 국민들이 지나치게 배에 매몰되어 버리는 이런 면. 그 다음에 국민운동으로 의미있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이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면 이것이 이제 세월호는 국민적 초상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적 초상이다 이게. 상을 당하면 우리가 3년상을 치르잖아요. 3년상. 또는 뭐 3년 심호살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주에 마을 운동하는 친구들이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광주 시민 상주 모임. 이 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뭐 그것에 일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산 생명평화 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 근데 어쨌든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자.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뭐 촛불 모임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또 자기 아파트 같은 집에다가 이 세월호에 대한 메시지, 자기 메시지를 써서 현수막을 다 깃발을 걸기도 하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또 편지 쓰기 운동, 세월호를 갖고 뭐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부모한테 보낼 수도 있고 편지 쓰기 운동 같은 세월호 뭐 이런 운동들을 어쨌든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로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셨어요. 아주머니들. 또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광주에 재판을 와요. 재판을 하러. 그럼 그 사람들 오면 뭐 이제 뭐 그 뒷바라지들 뭐 마실 것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머물 것도 준비해주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200일 정도 왔는데 그 과정에 서명받고 특별법 제정하자고 서명받고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유족들 재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지속해가야 될지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도출해낸 것이 우리가 생명 중심, 안전 중심의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천일순례를 하자. 그래서 지금 천일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일간 생명 중심, 안전 중심의 광주를 만들자.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천일순례를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했던 그들의 얘기는 어쨌든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광주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세월호 아이들과 우리가 한 약속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광주 시민 가슴에 그 약속이 도장 찍히도록 또 광주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뭐 구석구석에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아이들과의 약속을 무슨 뭐 돌멩이 하나, 뭐 무슨 뭐 또 뭐 땅바닥 뭐 한 뼘이라도 다 그런 마음이 좀 찍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광주를 천일 동안 순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아까 이제 지리산권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아니라 그 시인들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300회 시낭송회를 한다. 이 세월호를 염두에 두고 세월호는 화두를 붙잡고 시낭송회를 300회면 몇 년입니까? 25년인가 그렇습니다. 2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이 세월호를 화두로 뭔가 이 화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가장 눈에 띄게 크게 움직이는 건 광주 지역이 굉장히 주목되는 운동이고 저도 그거 한번 참석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종의 풀뿌리 운동이요. 오히려 그런 국민운동들이 벌어지면 저는 아마 정치권에서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장황했습니다. 말씀 저는 그냥 질문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생각나는 말인데요. 마이크를 안 네, 당연합니다. 아니에요. 크게 말할게요. 마이크를 저는 그냥 아까 전에 대통령이 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진정성이란 건 저는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언행일치 안 됐고 그리고
세월호 구조 작업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됐는데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진짜로 다 같이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좀 진정성을 잃을 수 있겠는가? 네. 그렇죠. 그거 뭐 언과 행이 일치해야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맞죠? 예.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러나 이걸 좀 잘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잘라서. 예. 잘라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도 그때 그 순간은 나는 뭐 진정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상황들에 대한 잘못 판단이나 잘못 이해나 또 다른 어떤 저의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변질되어 온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 국민이 하나 된 것도 사실은 이런저런 계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기 이전에는 다 온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했어요. 온 국민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냥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주로 이제 정치권이 정부가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막 이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봐보면 초기에는 그런 진정성들로 작동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온 국민이 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광우병 때죠. 그때가 촛불. 전 이때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비슷하게 가는데 처음에는 광우병은 상당히 어떤 뭐 처음부터 그런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게 막 불타올랐다고 한다면 이건 연민심이에요. 이게 다르다고 보죠. 제가 볼 때.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과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정말로 조건 없는 연민심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함께 했다 하더라도. 세월호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한층 더 좀 깊은, 훨씬 더 아까 이제 영성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훨씬 더 인간적으로 그것도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누구를 향한 게 아니고 촛불 정말 그 광우병 촛불 정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향.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고통을 자기 아픔처럼 받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거룩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말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전 스님 말씀의 요지는 뭐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남 탓을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너부터 바꿔라,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 삶이 굉장히 좀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조건이 뭐랄까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든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어떤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3천만 명이 되는데 그걸 쫙 일렬로 세워서 중간되는 사람이 얼마냐? 1,070만 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번다는 거예요. 50% 미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자존심이나 뭐 이런 걸 버리고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좀 약간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인이고 스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 이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자기 삶을 생존을 위해서 자존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하고도 좀 이렇게 인간이라 할 수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물론
이게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고 있을 뿐이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근데 다만 해답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안 갔죠. 왜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길 가는 거예요. 편한 길 가고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나보고 이제 종교인이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소위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 그러니까 뭐 귀농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을 어쨌든 지산 운동에 기조를 해서 이제 해왔던 사람인데 저는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희망의 땅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희망은 만들면 있는 것이고 안 만들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누가 만들어줘요? 난 이런 것부터가 나는 이게 인생을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이런 거예요. 자, 내 주머니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을 절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희망이라고 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건 내 돈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희망이라고 쳤을 때 그것이 아무 희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요? 삶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일 때만 희망이 나옵니다. 주체적이지 않을 땐 절대 희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감옥을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감옥은 절망의 땅이죠. 스스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 어떨까요? 거기 감옥입니까? 끌려 들어가야 감옥이죠. 이건 주체적 자유의지를 갖고 실천하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생각들이 대단히 나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귀농운동, 농촌공동체, 마을공동체 운동 하면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스님 말고 실사나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스스로 삶을 소박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삽니다. 그래 쉽지는 않죠. 우리도 애써 일해야 됩니다. 소박하게 살려고.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립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자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1,000만 원 이하짜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50%. 네, 1,000만 원 이하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살아요. 저는 이제 이 생명평화 운동을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5년간 제가 순례를 했습니다. 생명평화 탁발 순례라는 이름으로 걷고 얻어먹고 만나고 대화하고 5년간 한 3만리를 제가 걸었습니다. 3만리. 그리고 한 8만 명 정도 만나고요. 서울도 한 100일간 순례했습니다. 서울 100일간 순례하면서 내가 서울 시민들한테 그랬던 애가 서울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이 아주 인간을 우습게 만드는 마당이다. 이게 서울판이 아주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서울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울 순례할 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경향신문에다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썼어요. 거기 제목을 서울 시민에게 고함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주로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서울을 떠나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강을 사랑하면 한강을 떠나라. 그때는 소위 뭐 한강 뭐 운하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원천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는 그거 사실 도발적으로 던졌는데 도발적으로 던지면 당연히 난 시시비비 하리라고 봤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주 험하게 썼어요. 글을. 심하게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무식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면 우리는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은 후레자식과 같은 도시다라고 해요. 그렇게 험하게도 아무 반응이 없어. 저는 길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길이. 다만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익숙한 길만 가려고 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정부가 만들어주는 길, 기업이 만들어주는 길, 또 누군가가 대학이 만들어주는 길, 주로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포장도로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포장도로. 포장도를 잘 가도록 또한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장도로는 양으로 보면 한 10만 명 정도 갈 수가 있는데 포장도로로 가겠다는 사람은 100만 명입니다. 이거 어찌 하겠습니까?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나올 것 같죠? 그건 망상이 지나지 않아요. 나올 수 없는 걸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자질과 역량들을 길러주도록 사람을 키워서 한번 자기 길을 찾고 자기를 만들어가게 한다고 쳐봅시다.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 난리 안 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난리.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있죠. 아스팔트 길만 우리는 아스팔트 길을 정부가 제공해 줘야 된다. 기업이 제공해 줘야 된다. 대학이 제공해 줘야 된다. 좀 그러고 있죠. 그리고 너도 나도 난 아스팔트 길만 갈 거야. 아스팔트 길만 진짜야. 여기에만 희망이 있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포장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사님 꼴짝에서. 아마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인이가 그러지 이럴 수 있죠. 저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시골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소박하게. 다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주체적으로 또는 자기 개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소박하게 살겠다라고 해요. 이런 자기 입장들을 정리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짚어서 그렇게 가면 전 뭐 길을 무수히 있다고 무수히.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에 지금 빠져 있고 그 잘못된 지식과 신념에 따라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해답이 안 나오죠. 자, 삼성에 들어갔다 오시면 그게 희망일까요? 과연? 월급 많이 받으니까? 대접 받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뭐예요? 지금 대한항공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뭐 부사장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품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경쟁을 갖고 사실은 옆에 있어도 다 경쟁자지 않습니까? 옆에 있어도 다 참 적처럼 사실은 서로 긴장하고 무장하고 또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인간다움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인간다운 품격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너무나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전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직시하고 또 깰건 과감하게 단호하게 떼고 이러지 않으면 전 희망 나올 수 없다. 그냥 계속 희망 타령만 하는 거죠. 타령만. 희망 타령하면서 희망 없다고 절망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착각과 그런 환상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짚으면서 문제를 다뤄야 그래도 뭔가 좀 더 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길만 가지 말고 저는 역설적이게도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인 구조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시골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덜 배웠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자존감 지금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구조, 그게 용납이 되는 사회 구조가 먼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구조를 누가 만들죠? 우선은 사람들이 만들긴 하지만 그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간디를 주목하는 사람인데요. 간디를 당시 대영 제국과 싸우면서 당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미국 같은 존재예요. 뭐 자본주의의 뭐 대명사일 수도 있고 제국의 대명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간디가 들고 나온 것은 물레젓기였습니다. 물레젓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에서 많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놔두고 그거 싸우지 않고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물레젓기라고 하는 거. 이 인간의 이제 삶의 조건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레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은 온 문제죠. 온 문제. 당시 제가 수치는 다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인도 민중이 어쨌든 자본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영국의 신사복, 영국의 옷 한 벌을 사 입으려면 몇 달치 월급을 다 쏟아놔도 사기 어려워요. 그래 인도 민족은 헐벗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당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도의 지식인들은 계속 영국을 빨리 배워서 영국을 따라잡아야만 독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간디는 정반대 생각합니다. 영국을 배우고 영국을 따라잡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영원히 인도는 영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물레잡기였습니다. 이건 영국을 배우는 게 아니죠. 나의 길을 간 거죠. 나의 길. 나의 길. 인도의 길을 간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자, 인도 민중들이 내 옷은 이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하겠다. 자, 물레저는 것 인도 땅에서 인도의 자원으로 인도의 노동력으로 인도의 기술로 가능한 일입니다. 목화 농사 짓고 농사로 실 젓고 이거 배 만들고 옷 만들고 인도인들 스스로가 자기 삶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영국의 제품을 인도 민족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의류 산업이 침체할 수밖에 없죠. 영국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도는 어떻습니까? 자립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립 능력. 주체적인 자립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뭐 자본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할까요? 또는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연결됩니다만 사실 이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식의 싸움은 오히려 자 지금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대다수 지식인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대부분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자, 자본주의적인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한다. 그래서 공격해서 저 대상을 이겼다고 치자. 다음 뭐예요? 다음도 자본주의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결국은 피를 싣는 것 같은 것이고 불로 불을 끄는 것 같아요. 불로 불이 꺼집니까? 피로 피가 씻혀집니까? 자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자본주의적인 가치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삶을 살면서 너라고는 자본주의를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치자. 그 다음 뭐 또 자본주의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간디는 그것도 물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버린 거죠. 나의 길을 선택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의 길인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인도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인도의 길.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버리는 것, 자본주의에 싸우는 방식, 가장 강력한 싸움은 버리는 거라고 봅니다.
버리고 나의 길을 간다. 나의 길 간다. 못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겁이 많은 거죠. 아스팔트 길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스팔트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것에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가면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구조적으로 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정부나 구조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개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개개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러면서 정부 문제도 다뤄져야 되지 각자가 해야 될 목표를 제대로 안 하냐 하면서 이것만 해갖고는 전 해봐야 이 타령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찾아라 하는데 아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고 또뭐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사실 기자라고 한 30년을 했는데 저도 뭐 노조고 만들었다가 한 2년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안 만든 것도 뭐 이런 좀 뭐 뭐랄까 독립적이고 공공적이고 권력이나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을 만들겠다. 한 10몇 년 됐는데 좀 다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어려운 것보다도 2000년 당시 1980년도 제가 기자 시절 학교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공영방송, 종편 같은 거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생각했던 뭐 미래 사회 근데 지금 이제 한 40년쯤 지나서 보면은 굉장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빠지고 막 그러는데 10월 24일 날이 그 동아 그 자유언론 실천 40주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2년밖에 안 잘리고 이제 재판에서 이제 거짓 복직했는데 그분들은 40년 동안 이제 대직 기자 그 자리에서 그 이해동 목사님이 이제 뭐 말씀하시면서 희망이라는 거는 원래 그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꿈꾸는 게 희망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니까 그 사실 세상도 더 어지럽고 언론도 또 뭐 정말로 개판이지만 그래도 뭐 나의 길을 가는 게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일하고 그다음에 함께 뜻을 함께 연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도 풀어갈 수 없다고 봐요. 결국 국민이 자기 길을 그리고 연대의 힘을 이것이 바탕이 돼야 정부도 조심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저는 사실 어렵다. 오늘 뭐 스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아마 각자 좀 화두로 삼으시고 연말을 좀 보내시면 또 좀 좋은 좋았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보탤까 싶네요. 우리 이제 대부분 종교 언어들을 보면 어렵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는 편안한 곳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편안한 곳. 그래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생사고통의 현장에서 행사가 없는 열반의 저쪽 세계로 가야 된다.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이 나온 나홍선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발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재란처 무재란. 어려운 곳에 있지만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문제를 다뤄간다. 자, 어려움에 대해서 거부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삶의 조건은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아니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어렵고 겨울엔 추워서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름엔 안 더우려고 여름하고 더위하고 싸우고 겨울엔 추위 안 떨려고 추위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싸움 판이야 따지고 보면 이게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삼계 화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타는 집속과 같다.
우린 위험한 사회라고 해서 지금 뭐 요즘 또 무슨 뭐 행해서 하는데 위험하지 아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지 아니한 적이 있나요? 비행기 타면 안 위험한가요? 택시 타면 안 위험한가요? 우리 버스 타면 안 위험한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냉정하게 제대로 보면, 자, 오늘 내가 따고 있는 버스 운전사가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술 취해서 아침에 좀 정신없이 온 건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 안 하고 버스도 잘 타고 열차도 잘 타고 비행기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곳곳이 다 위험한 거죠. 사실은 곳곳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 걱정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현실은 사실은 힘들고 사실은 위험하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살아서 그렇지. 실상은 늘 불편하고 힘들고 또는 위험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 현재 우리가 지내는 삶의 조건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비록 직면한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건.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또는 두려워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의연히 삶을 살아간다. 그게 삶을 잘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있지만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서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삶의 현장은 늘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려웠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가모니라는 사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인간이에요. 가장 실패한 인간이고 대단히 비극적인 일생이었어요. 서가모니라는 인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완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정말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화두를 투철하게 붙잡고 천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늘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어려운 상황이 삶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움.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삶의 문제를 다뤄가야 그래도 좀 더 나은 길을 찾고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마디 보태고 싶었습니다. 스님 말씀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편안함을 추구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좀 정도 듭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반성을 하고 좀 어려움을 세게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월호를 좀 화두 삼아서 정말 자기의 삶이 뭔가 한번 고민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낙엽집이 어른들이 어려워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 조합원들께서 회비를 내주시면 그거로 좀 자본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언덕이 되겠다 해서 재작년에 협동조합을 바뀌었습니다. 3,000명 정도 조합원이 계신데 좀 부족합니다. 혹시 올 강의 들으시고 프레시아의 언론사 다 바뀌시면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도움이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화두로 삼고 이런 말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한테 박수를 좀